30년 전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이 나라를 우습게 봤습니다. CNN 본사도 관심 없어 했고 세계 언론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워싱턴 학자들은 연구하느라 바쁘고 유럽 언론은 배우자고 난립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배운 국제정치학으론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강대국 틈에 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 민족은 뭔가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에서 아시아 총괄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임스 브래들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58살의 백발이 섞인 노인이 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30도 안 된 젊은 기자였던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봄, 저는 CNN 본사로부터 아시아 특파원 발령을 받았어요. 원래는 도쿄나 베이징을 희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 관심 밖이었죠. 미국 언론에서 한국은 그저 분단 국가, 북한과 대치 중인 긴장 지역 정도로만 다뤄졌거든요. 화려한 특종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서울 발령을 통보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제 아버지 로버트 브래들리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거든요.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셨고 술을 드시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중얼거리셨죠. 어린 시절 저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의 이름이 한국이라는 걸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공사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나라 전체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운전기사가 연신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뒷차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났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급한 걸까 하고 말입니다. 서울 지국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박정호였습니다. 당시 35살의 외교부 출신 컨설턴트였는데 CNN 서울 지국의 현지 자문역을 맡고 있었어요. 박정호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브래들리 기자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나라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라고 말했죠. 저는 형식적으로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빨리 다른 나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첫 주는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숙소를 구하고 지국 시스템을 파악하고 현지 취재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한국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꼭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았죠. 제가 뭐라고 대답하든 그들의 눈빛에서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건 한국인 특유의 자의식이었어요. 외국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면서도 동시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복잡한 심리였죠. 그때는 그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질문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특별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아직 몰랐을 뿐이었죠. 서울에서의 첫 달은 당혹스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건 한국인들의 속도였어요. 모든 게 빨랐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는 속도, 택시가 달리는 속도, 사람들이 걷는 속도까지 전부요.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저는 메뉴판을 펼쳤어요. 그런데 채 30초도 안 돼서 직원이 다가와 주문을 재촉하더군요. 미국이라면 천천히 고르고 물도 마시고 대화도 나눈 뒤에 주문하는 게 당연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거나 가리켰고 음식은 5분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말을 그때 처음 배웠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이 문화가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급하게 살까, 여유가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배달은 정확히 도착했으며 공사 현장은 눈에 띄게 진척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몇 년 걸릴 공사가 몇 달 만에 끝나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박정호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빠르냐고요. 박정호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우리는 빨리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려면
남들보다 2배, 3배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건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죠. 본사와의 갈등도 시작되었습니다. CNN 뉴욕 본사는 아시아뉴스라고 하면 중국 아니면 일본만 원했어요. 편집국장 리처드 헌터는 매주 화상회의 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성장 기사 보내라. 일본 정치 동향 분석해라. 한국은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넘어가자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한국은 그냥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한국은 달랐습니다.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거리마다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넘쳤고 기업들은 쉬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현대는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죠. 작지만 강한 무언가가 이 나라에 있다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세계는 한국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이 나라를 계속 지켜보자. 뭔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요. 그 예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1997년 여름, 아시아 전역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콕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태국 바트화가 폭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태국은 태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니까요. 그런데 박정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공항에 마중 나온 박정호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물었죠. 무슨 일 있냐고요. 박정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경제는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었고 자동차 산업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거리에는 새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위기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폭락했고 말레이시아 링깃도 무너졌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죠. CNN 본사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아시아 금융위기 특집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집국장 리처드 헌터는 화상회의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시아의 기적이 무너지고 있다. 이건 대형 뉴스다 라고요. 저는 서울 시내 금융가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들을 돌아다녔어요. 트레이더들의 얼굴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직 괜찮아 보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식당은 붐볐으며 백화점에는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11월이 되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한국 원화 가치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러당 800원대였던 환율이 1,000원을 넘어섰어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긴급하게 한국은행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한국이 위험하다는 것을요. 박정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정호는 오랜 침묵 끝에 말했어요. 아마 우리는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려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이었어요. 자존심 강한 한국인들에게 그건 굴욕이나 다름없었죠. 12월 초 마침내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금액은 580억 달러.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전 세계 언론이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뒤에서는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었죠. 한국의 기적이 끝났다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저 역시 비관적인 기사를 썼어요. 한국 경제의 몰락, 아시아 4마리 용의 추락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위대인가 싶어서 다가갔죠.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저는 한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시냐고요. 아주머니는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나라를 살리러 왔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위기만이 아니다. 뭔가 다른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1997년 여름, 아시아 전역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콕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태국 바트화가 폭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태국은 태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니까요. 두 나라는 경제 구조도 다르고 발전 단계도 달랐어요. 그런데 박정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박정호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물었죠. 무슨 일 있냐고요. 박정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었고 자동차 산업도 성장하고 있었죠. 서울거리에는 새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위기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가을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폭락했고 말레이시아 링깃도 무너졌어요. 홍콩 증시가 출렁거렸고 대만 달러도 흔들렸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죠.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쓰러지고 있었어요. CNN 본사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특집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편집국장 리처드 헌터는 화상회의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기적이 무너지고 있다. 이건 대형 뉴스다 라고요. 리처드는 특히 한국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이 쓰러지면 아시아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서울 시내 금융가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들을 돌아다녔어요. 트레이더들의 얼굴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한 증권사 직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지고 있다고요. 아침에 출근하면 전날보다 수십억 달러가 사라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직 괜찮아 보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식당은 붐볐으며 백화점에는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위기의 실체를 모르는 것 같았죠.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1월이 되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한국 원화 가치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러당 800원 되었던 환율이 1,000원을 넘어섰어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기업들이 연쇄부도를 내기 시작했죠. 유명한 대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는 긴급하게 한국은행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한국이 위험하다는 것을요. 박정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정호는 오랜 침묵 끝에 말했어요. 아마 우리는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려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이었어요. 자존심 강한 한국인들에게 그건 굴욕이나 다름없었죠. 12월 초 마침내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금액은 580억 달러.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전 세계 언론이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쿄, 베이징, 홍콩에서 특파원들이 날아왔어요. 모두가 한국의 몰락을 취재하러 온 것이었죠. 저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뒤에서는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었죠. 한국의 기적이 끝났다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저 역시 비관적인 기사를 썼어요. 한국 경제의 몰락, 아시아 4마리 용의 추락이라는 제목이었죠. 리처드 편집국장은 흡족해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필요했다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위대인가 싶어서 다가갔죠.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저는 한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시냐고요. 아주머니는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나라를 살리러 왔다고요.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어떻게요? 아주머니는 손에 든 보따리를 풀어 보여줬어요.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위기만이 아니다. 뭔가 다른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어요. 은행 앞에는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고 기업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았죠.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출근하던 가장이 오늘은 거리에 나앉았어요. 박정호가 저를 서울역 지하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노숙자가 된 직장인들이 있었어요. 양복 차림 그대로 골판지를 깔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죠. 불과 몇 달 전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불안한 눈빛의 어머니, 무슨 일인지 모르는 아이들의 얼굴이 렌즈에 담겼어요. 이걸 본사에 보내야 했습니다. 리처드 편집국장은 자극적인 영상을 원했죠. 아시아의 몰락을 보여주는 강렬한 화면을요. 저는 기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 사람들의 고통을 뉴스거리로 소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환율은 계속 치솟았습니다. 달러당 1,500원을 넘어 1,800원까지 올랐어요. 수입품 가격이 폭등했고 물가가 요동쳤죠. 주유소에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실사단이 서울에 도착했어요. 양복 입은 외국인들이 한국 정부 청사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죠. 구조조정을 하라, 금리를 올려라, 기업을 정리하라. 한국 정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국제통화기금 관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회복하려면 최소 20-30년은 걸릴 것이라고요. 세계 경제학자들의 분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끝났다는 게 중론이었죠. 저는 그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시청자 반응은 뜨거웠어요. 아시아의 호랑이가 결국 쓰러졌다는 댓글이 달렸죠. 미국 시청자들은 한국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분별한 성장의 결과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본사에서 원하는 것, 그리고 시청자들이 소비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박정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했죠. 박정호는 저를 시청 앞 광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며칠 전 그곳에서 금반지를 든 아주머니를 만났던 걸 떠올렸어요. 광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줄이 수백 미터나 이어져 있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물었어요. 박정호는 대답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라고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금을 모은다고요? 뭐하러요? 박정호가 설명했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금을 나라에 바치고 있다고요. 외채를 갚는 데 보태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재산을 국가에 내놓는다고요?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미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금 한 푼 더 내라고 하면 난리가 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재산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줄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돌반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주부는 결혼반지를 손에 들고 있었죠. 회사원은 금시계를 차고 왔어요. 학생은 엄마한테 받은 금목걸이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이러시냐고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거 안 내면 누가 내느냐고요. 나라가 어려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체념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부심 같은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고요. 금 모으기 운동 현장을 본격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본사에 연락했어요. 이건 뉴스가 될 만한 특별한 현상이라고요. 리처드 편집국장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아,
자극적인 영상 많이 찍어 보내라. 울고 있는 사람들 클로즈업하고 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일단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금 모으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디서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청 앞에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죠.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손에 낡은 천보자기를 들고 계셨죠.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뭘 가져오셨냐고요? 할머니는 보자기를 풀었어요. 안에는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는 닳고 닳아서 얇아져 있었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건 50년 전에 받은 결혼 반지라고요. 평생 한 번도 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빼서 가져왔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왜요? 너무 소중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반지보다 나라가 더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새끼들이 살아갈 나라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은 최영자, 나이는 78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저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30대 주부를 만났습니다. 김수연이라고 했어요. 손에 들린 건 결혼반지와 돌반지였습니다. 저는 물었죠. 결혼반지까지 내시는 거예요? 김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하고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반지는 다시 살 수 있지만 나라는 다시 살 수 없다고요. 그래서 둘 다 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결혼반지를 파는 건 이혼하거나 극도로 궁핍할 때나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복 입은 회사원, 교복 입은 학생, 앞치마 두른 상인, 작업복 입은 노동자까지요. 나이도 직업도 다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결연함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온 것이었죠. 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떠올렸어요.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어땠습니까? 국민들은 긴축 재정에 반대하며 폭동을 일으켰죠. 차를 뒤집고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정부에 항의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국민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으며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섰어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합리적 경제인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자본주의 원칙인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서서 리포트를 녹화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외채를 갚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라고 덧붙였죠. 영상을 본사에 보냈습니다. 리처드 편집국장은 만족해했어요. 감동적인 영상이다. 시청률 잘 나올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희생을 단순한 뉴스 소재로 소비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금 모으기 운동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200만 명이 넘게 참여했어요. 모인 금은 230톤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2억 달러가 넘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숫자였어요. 정부가 강제한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만큼을 모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라고요. 금 모으기 운동을 취재하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기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들의 희생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죠. 어느 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멍해졌어요. 아버지와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후유증으로 평생 힘들어하셨어요. 술을 드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집을 떠났고 이후로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영영 만날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워싱턴 교회에 있는 작은 장례식장에는 참전 용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늙어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분도 있었고 지팡이를 짚은 분도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자네가 로버트의 아들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을 구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이었거든요. 노인은 계속 말했어요. 로버트는 고아원을 도왔다고요.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봤다고 했습니다. 자기 월급을 털어서 아이들에게 먹을 걸 사줬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노인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미군이 한국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죠. 그 미군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때가 묻어 있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노인이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그 기억 때문에 평생 힘들어했다고요. 아이들을 다 데려오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한국에 두고 온 아이들이 계속 생각났다고요. 저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악몽, 아버지의 침묵, 아버지의 술이 모두 거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받은 거였죠. 그리고 그 고통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관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박정호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박정호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것, 고아원을 도왔다는 것, 그리고 평생 그 기억으로 힘들어했다는 것을요. 박정호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기자님, 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분들을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와 나 사이의 벽,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와 아버지를 연결해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나라,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나라, 그곳에서 저는 지금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었죠. 금모으기 운동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희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세대가 지켜준 나라를 이 사람들이 다시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199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경제 상황은 최악이었죠. 실업률이 치솟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라는 말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굴욕의 상징처럼 쓰였어요. 저는 계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 빚에 쫓기는 자영업자들, 학비를 못 내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분명 상황은 절망적인데 사람들의 눈빛이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단단해 보였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느낌이었죠. 금모으기 운동은 계속되고 있었고 곳곳에서 자발적인 절약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국민들 스스로 소비를 줄이고 외제품 대신 국산품을 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8년, 1999년, 그리고 2000년이 되었어요. 저는 계속 한국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나라로 옮기려고 했는데 한국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2000년 말 어느 날 박정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뉴스 봤냐고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박정호가 대답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빚을 다 갚았다고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박정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끝났다고요. 우리가 해냈다고요. 저는 급하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예정보다 훨씬 빨리 전액 상환했다는 내용이었죠. 3년도 안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이 20, 30년 걸릴 거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580억 달러를 3년 만에 전부 갚은 거였죠. 이건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사건이었어요. 역사상 이렇게 빨리 국가 부채를 상환한 나라는 없었거든요. 저는 본사에 긴급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불가능한 기적을 이뤄냈다고요. 리처드 편집국장은 반신반의했어요. 정말이냐 실수 아니냐 다시 확인해봐라 라고 했죠. 저는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관계자에게도 연락했어요. 그들도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회복 속도가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고요. 저는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를요. 금모으기 운동, 국민들의 자발적 절약, 기업들의 구조조정, 수출 증가,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단결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어요. 그리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몇 번이나 디폴트를 선언했죠. 그런데 한국은 3년 만에 완전히 일어섰어요. 그것도 외부 도움 없이 국민들 스스로의 힘으로요. 저는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자산은 기업도 기술도 아니다. 바로 국민이다 라고요.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미국 시청자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다는 댓글이 많았죠. 리처드 편집국장도 만족해했어요. 좋은 기사였다. 한국 특집 좀 더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 한강변을 걸었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지금 역사를 목격하고 있구나 라고요.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저는 한국 사회의 기반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실마리를 발견했어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그런데 교육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어요.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하는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 경복궁 근처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해둬서 한미래라는 젊은 연구원이 저를 안내해줬어요. 한미래는 서울대 박사과정에서 한글을 연구하고 있었죠. 28살의 똑똑하고 열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한미래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문자가 뭐 그렇게 대단할까 싶었거든요. 알파벳도 있고 한자도 있는데 한글이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미래가 벽에 걸린 한글 자모를 가리켰어요.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문자 자체가 발음 기호인 셈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문자가 있다고요? 알파벳은 그냥 기호일 뿐이잖아요. 왜 A가 A 소리를 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외워야 하죠. 그런데 한글은 문자를 보면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미래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발음이 10,000가지가 넘는다고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많이요? 한미래가 비교해줬어요. 중국어는 400개 정도, 일본어는 300개 정도밖에 표현 못한다고요. 영어도 한글에 비하면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미래가 자료를 보여주면서 하나씩 설명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통계를 들었어요. 한국의 문맹률이 1% 미만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물었죠. 세계 평균이 얼마냐고요. 한미래가 대답했어요. 선진국들도 문맹률이 꽤 높다고요. 프랑스가 25%가 넘고 미국도 20%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이요?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5명 중 1명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역사였어요. 한미래가 말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의 문맹률이 98%였다고요. 100명 중 98명이 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세대 만에 1% 미만으로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한미래가 설명했어요. 한글이 배우기 쉬워서 가능했다고요. 어른도 며칠이면 기본적인 읽고 쓰기를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왜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전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신문을 읽고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다른 나라들은 국민 상당수가 문맹이라 정보 전달 자체가 어려운데 한국은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500년 전에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지금까지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여기에 있구나. 똑똑한 국민, 교육받은 국민, 정보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국민. 그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경복궁 담장이 보였습니다. 500년 전 이 궁궐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죠. 그분은 알았을까요? 자신이 만든 문자가 수백 년 후에 나라를 구하게 될 거라는 걸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의 변화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한국은 더욱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빨리빨리 문화가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사느냐,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10년 가까이 이 나라를 지켜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빨리빨리는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었어요. 어느 날 박정호가 저를 강남의 한 IT 단지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달성한 직후였어요. 저는 미국 기자답게 의심부터 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통계를 조작한 거 아니냐고요? 박정호는 웃으면서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죠. IT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니 직원들이 엄청난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어요. 미국에서는 몇 분씩 걸리는 작업이 몇 초 만에 완료되더군요.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인터넷을 전국에 깔았느냐고요. 담당자는 대답했어요. 그냥 했다고요. 필요하니까 했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했다니요. 미국에서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10년은 걸려요. 예산 심의, 의회 승인, 지역 이해관계 조정 등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필요하니까 그냥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인터넷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르는 데 걸린 시간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짧았어요.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선업도 그랬죠.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을 석권했어요. 배 한 척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저는 자료를 조사하다가 재미있는 통계를 발견했어요. 한국인의 평균 노동시간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거였습니다. 일을 정말 많이 하더군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여가 활동 시간도 상위권이라는 겁니다. 일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놀기도 많이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잠은 언제 자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한국 회사의 회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업무량을 소화하던 사람들이 저녁이 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진심으로 즐기더군요. 저는 옆에 앉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괜찮으냐고요. 직원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다고요. 어차피 매일 이러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직원은 멀쩡하게 출근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은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요. 일할 때는 100% 일하고 놀 때는 100% 노는 거였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어중간하게 일하면서 어중간하게 노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전환하는 거죠. 이게 빨리빨리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어떤 일이든 빠르게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효율성, 그것이 한국을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과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숫자로 보여줬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 기술 발전 속도, 인프라 구축 기간 등등.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속도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철저한 실행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빨리빨리는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최대 강점이었어요. 저는 그걸 10년이 걸려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경제 강국을 넘어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이었죠. 저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어요. 문화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헐리우드를 키우는데 100년이 걸렸고 영국이 비틀즈를 배출하기까지 오랜 음악적 전통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수로 문화 강국이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류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던 말이었어요.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일본에서 케이팝 가수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내부에서의 현상일 뿐 세계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봤어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케이팝이 미국 시장을 뚫기 시작했어요. 빌보드 차트에 한국 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영어도 아닌 한국어 노래가 미국에서 인기를 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음악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에요. 영어가 아닌 노래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등장했을 때 저는 서울 지국에서 젊은 프로듀서 김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저 친구들이 뭐가 다르냐고요? 김수연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고요. 팬들과 소통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들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모여 있었죠. 한국 아이돌이 유엔에서 연설하다니 처음에는 홍보 행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설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들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죠. 연설이 끝나자 각국 대표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미국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해 왔습니다. 너 한국에 있잖아. 이 드라마 아느냐고요. 제가 오히려 미국 친구들한테 한국 드라마 추천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거든요. 저는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문화가 왜 세계적으로 성공했는지를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품질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콘텐츠 하나를 만들 때도 완벽을 추구했어요. 음악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디테일에 엄청난 공을 들였죠. 둘째는 보편적 감성이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한국적이면서도 동시에 인류 공통의 감정을 건드렸어요. 사랑, 우정, 가족, 성공, 좌절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되 한국만의 색깔로 표현한 거죠. 리처드 편집국장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뭐가 다른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들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한다고요. 반도체를 만들 때도 배를 만들 때도 노래를 만들 때도 드라마를 만들 때도 똑같이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리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적응한다고요. 세상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그것을 가장 높은 품질로 제공하는 능력. 그게 한국의 비밀이라고요. 한국을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강대국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녀봤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강대국 앞에서 조심스러웠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비위를 맞추며 일본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을 숨겼죠. 외교적으로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강대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할 말은 다 했어요. 동맹국이지만 종속국은 아니라는 태도가 명확했죠.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해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압박했을 때 저는 한국이 결국 무릎 꿇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정부도 국민들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역사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한국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한국 국민들은 불매운동으로 대응했어요.
일본 맥주 판매량이 90% 이상 급감했다는 통계를 봤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정부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거였죠. 금모으기 운동 때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정호와 술을 마시면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강대국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냐고요. 작은 나라인데 무섭지 않느냐고요. 박정호는 잔을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다 겪어봤기 때문이라고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으며 독재를 겪었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고 했습니다. 박정호의 말이 계속됐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나라를 빼앗겼고 아버지 세대는 폐허에서 시작했다고요. 그 세대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나라를 왜 강대국 앞에서 굽히느냐고 했습니다. 굽히느니 차라리 부딪히겠다는 게 한국인의 마음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금모으기 운동 때 만났던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최영자 할머니요. 그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나라가 어려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요. 흥미로운 건 한국인들이 강대국을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미국은 미국놈, 중국은 중국놈, 일본은 일본놈이라고 부르더군요. 처음에는 불쾌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요. 그런데 박정호가 설명해줬어요. 그건 무시가 아니라 동등하게 본다는 뜻이라고요. 오히려 약소국 사람들에게는 꼭 사람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요. 강대국에는 까칠하게 대하고 약소국에는 존중을 표한다는 거였어요. 이 태도가 외교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였죠. 더 놀라운 건 자국의 문자를 나눠준다는 거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 부족에게 한글을 전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의아했어요. 문자를 나눠준다고요? 그게 무슨 이득이 있어서요? 박정호는 웃었어요. 이득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문자가 없어서 자기 언어를 기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고요. 미국이 영어를 무료로 퍼뜨린 적이 있습니까? 영국이 자기 문자를 선물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것을 나눠주지 않아요. 오히려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나라 강대국 앞에서는 당당하고 약소국에게는 베푸는 나라. 저는 그런 한국의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20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한국에서 25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잠깐 있다 떠날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이 나라에서 산 거였죠. 미국에 있는 아내 엘리자베스는 가끔 불평했어요. 당신은 한국이랑 결혼한 것 같다고요. 농담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해 아들 데니얼이 서울에 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30살 청년이었죠. 데니얼은 어릴 때부터 제가 한국 이야기를 하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취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K-팝과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 유행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이 다 한국 문화에 빠져 있는데 자기만 모르니까 궁금해졌다고요. 데니얼을 데리고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명동, 강남을 돌았어요. 데니얼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에 전통이 공존한다는 게 신기하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게 한국이라고요. 옛것과 새것이 충돌하지 않고 어우러지는 나라라고요. 저녁에는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데니얼은 고기를 굽고 쌈을 싸면서 즐거워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요. 다음 날 저는 데니얼을 특별한 곳에 데려갔습니다.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이었어요. 한국전쟁 전시관에 들어서자 데니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그러니까 데니얼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것, 이 땅에서 싸웠다는 것, 그리고 평생 그 기억으로 힘들어 하셨다는 것을요. 데니얼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전시관을 돌아보다가 참전 용사 명단이 적힌 벽 앞에 섰어요. 로버트 브래들리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죠. 데니얼이 그 이름을 손으로 만졌어요. 할아버지가 여기 이름이 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인데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다고요.
저는 데니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요. 기념관을 나오면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참전용사 가족이시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당신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고요. 데니얼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데니얼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데니얼은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왜 한국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지 알 것 같다고요. 이 나라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요. 한국은 특별한 나라라고요. 우리 가족과도 깊은 인연이 있고요. 데니얼은 일주일간 서울에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작별할 때 데니얼이 말했어요. 다시 올게요. 이번에는 더 오래 있고 싶다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3대에 걸친 인연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 아버지가 사랑한 나라, 그리고 이제 아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나라. 한국과 우리 가족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은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끔찍한 소식이 연일 들려왔죠. 병원이 포화 상태가 되고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봉쇄령이 내려지고 경제가 마비됐어요. 저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됐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매일 전화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초기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언론이 한국을 주목했어요.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CNN 본사에서도 긴급 취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의 실패를 보도하라는 뉘앙스였어요. 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실패가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는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대규모 검사 시스템을 구축했고 접촉자 추적을 철저히 했어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라는 걸 만들었는데 처음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효율적이고 안전했죠. 세계 언론이 이 방식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려던 기사들이 한국을 칭찬하는 기사로 바뀌었어요. 더 놀라운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썼어요.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정치적 논쟁거리가 됐잖아요.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논쟁 자체가 없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불편을 감수하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어요. IMF 때를 떠올렸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때 보았던 그 단결력이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힘. 이건 정말 한국만의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는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한국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요. 비결은 시스템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협조라고요. 한국은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경제도 비교적 빨리 회복됐어요. 세계가 한국의 방역 모델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K방역이라는 말이 생겼죠. 저는 박정호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고요. 박정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다고요. 위기가 오면 뭉치고 함께 이겨낸다고요. 그게 한국인이라고요. 저는 2003년 사스 때는 한국에 없었는데 그때도 비슷했다고 들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 때는 초기 대응이 미흡해서 비판받았지만 그 경험을 교훈 삼아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다고요. 실패해서 배우고 더 강해지는 것. 그것도 한국의 특징이었어요.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왜 넘어졌는지 분석하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거죠. 팬데믹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저는 서울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물론 불편함은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내 엘리자베스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다고요. 한국에 있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의 위상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삼성, 현대, K-팝 정도로 알려졌던 나라가
이제는 선진적인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CNN 본사에서도 한국 관련 기사 비중을 늘리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전에는 중국과 일본에 밀려 부수적으로 다뤄지던 한국이 이제는 독립적인 취재 대상이 된 거였어요. 저는 세계 각국의 한국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의 한 교수는 말했어요. 한국은 케이스 스터디의 보고라고요. 경제 발전, 민주화, 문화 수출, 위기 대응까지 모든 면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요. 옥스퍼드의 역사학자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기적의 연속이라고요. 식민지에서 분단국가로,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런 변화를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룬 나라는 없다고요. 일본 NHK의 나카무라 켄지가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예전에 한국 관련 기사로 충돌했던 기자였죠. 나카무라는 말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다고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걸 이제는 인정한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나카무라는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기자였거든요. 그런 그가 생각을 바꿨다는 건 큰 변화였어요. 중국에서도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 에밀리 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밀리는 중국 입장을 주로 대변하던 기자였는데 한국 방역 성공을 취재하고 나서 인상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별개로 한국 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있다고요.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패션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취재를 위해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미국, 프랑스, 브라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까지요. 어디를 가든 K-팝 팬이 있었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만난 10대 소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어떻게 배웠냐고 물으니 유튜브로 독학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아이돌이 좋아서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싶었다고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만난 청년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식 가족 문화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모습이 아프리카 전통과 비슷해서 친근하게 느껴졌다고요. 다큐멘터리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청률도 좋았고 상도 받았어요. 리처드 편집국장이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좋은 작품이었다고요. 한국에 대한 시각을 바꿔놨다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저도 시각이 바뀌었다고요. 30년 전에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는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안다고요.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었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려 했으며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기자로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2023년 가을, 저는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감사 행사였어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죠. 미국, 영국, 호주, 터키 등 참전국 용사들과 유가족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참전용사였기 때문에 유가족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행사장에는 80대, 90대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분도 많았고 보행기를 짚은 분도 있었죠. 그분들의 가슴에는 훈장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70년이 넘은 전쟁인데 한국은 아직도 이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었어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연설했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요. 참전 용사들 중 몇 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목이 메어왔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행사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여러 참전 용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국에서 온 93살 노인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게 꿈만 같다고요. 자기가 싸울 때는 폐허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다고요. 자기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서 행복하다고요. 영국에서 온 90살 노인은 손주들 이야기를 했어요. 손주들이 K-팝을 좋아한다고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고 하니까 멋있다고 한다고요.
덕분에 손주들에게 인기가 많아졌다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소 지었어요. 세대를 넘어 인연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고아였다고요. 미군들이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자랐다고요. 그러다 제 아버지 이름을 듣더니 놀라며 물었어요. 혹시 로버트 브래들리를 아느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 아버지라고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로버트 아저씨가 자신을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폭격 중에 자신을 업고 대피시켜줬다고요. 그때 로버트 아저씨가 다쳤는데도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았다고요. 그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아들을 만나게 될 줄 몰랐다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노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천국에서 들으실 거라고요. 노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구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한국은 잊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70년 전의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한국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과 연결된 제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을 오래 지켜보면서 가장 놀라운 건 회복력이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IMF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계속 궁금했어요. 박정호와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죠.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저는 박정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냐고요. 박정호는 잔을 비우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한번 바닥을 쳐봤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무너졌다고요.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나라를 빼앗겼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고요. 그런데 매번 다시 일어섰다고요. 그래서 무너지는 게 무섭지 않다고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미국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 본토에서 전쟁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외세에 지배당한 적도 없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무너져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박정호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다고요. 정의라는 것인데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된다고요. 저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자주 들은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모호했어요. 박정호가 설명했습니다. 정은 단순한 사랑이나 우정이 아니라고요. 시간이 쌓이면서 생기는 깊은 유대감이라고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도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이 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진다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저는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금을 내놓은 건 정부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에 정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내 나라, 내 이웃, 내 공동체에 대한 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한 거였죠.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살자는 마음이었던 거죠. 박정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브래들리 기자님도 이제 한국에 정이 들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어요. 그렇다고요. 저도 한국에 정이 들었다고요. 처음에는 취재 대상으로만 봤는데 어느새 애정이 생겼다고요.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게 됐다고요. 박정호가 잔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브래들리 기자님도 한국 사람이네요. 건배하자고요. 저는 웃으면서 잔을 부딪혔습니다. 농담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미국 사람이지만 마음의 일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만든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면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나라가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곳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다음 기적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한국은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이 되자 새로운 도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었죠. 세계 언론은 한국의 미래를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도 그런 기사를 몇 편 썼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너무 오래 지켜봐서 쉽게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거든요.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냈죠. 저는 그 저력을 믿었어요. 젊은 세대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스타트업 창업자들, 연구원들, 예술가들, 사회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한 20대 창업자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한다고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된다고요. 우리 윗세대가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못 풀겠느냐고요. 저는 그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연구원은 말했어요.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은 교육받은 인력이라고요. 전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이런 인적 자원이 있는 한국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여전히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제 생각과 일치했어요. 사회활동가인 40대 남성은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완벽하지는 않다고요. 여전히 불평등도 있고 차별도 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민주화를 이뤘던 그 힘이 아직 살아있다고요. 저는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그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세대가 있는 한국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데니얼이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출장이었어요.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한국 파트너십을 담당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데니얼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말 대단하다고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실행력도 빠르다고요. 같이 일하면서 많이 배운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빨리빨리의 힘이라고요. 데니얼도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다고요. 왜 아버지가 한국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지요. 이 나라에는 뭔가 끌리는 게 있다고요. 3대에 걸친 인연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 한국을 지켰고 저는 기자로서 한국을 기록했으며 이제 아들은 비즈니스로 한국과 연결되고 있었어요. 한국과 우리 가족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확히 30년을 보낸 셈이었어요. CNN에서 은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환갑에 가까운 나이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리처드 편집국장은 이미 몇 년 전에 은퇴했고 새로운 편집국장이 와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특집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습니다. 30년간 한국의 변화를 담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결합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내용이었죠. 제작에 1년이 걸렸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은 1995년 김포공항이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영상이었죠. 그때의 서울과 지금의 서울을 비교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였어요. 고층 빌딩들, 지하철 노선, 첨단 인프라,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IMF 금모으기 운동 장면도 넣었어요. 최영자 할머니가 금반지를 내놓던 그 순간을요.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한국인의 저력을요. K-팝과 한류의 성장도 담았어요. 방탄소년단의 UN 연설,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은 과정을 정리했죠. 문화 강국 한국의 탄생이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성공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봉쇄 없이 이룬 방역 성공. 세계가 한국을 배우려 했던 그 순간들을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한강이었습니다.
저는 한강변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뒤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냥 그런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인들은 특별합니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개인적이면서도 위기에는 하나로 뭉칩니다. 강대국 앞에서는 당당하고 약소국에게는 베풉니다. 이런 민족을 저는 다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30년간 한국을 지켜보면서 저도 변했습니다. 객관적인 기자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요. 이 나라에 정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제임스 브래들리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큰 호응을 얻었어요. 에미상 후보에도 올랐죠.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어 방영됐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30년간 기자로서 할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 제대로 알렸다는 보람이 있었죠.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CNN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30년간의 특파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죠. 본사에서 은퇴 기념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화상으로 참석했는데 동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감사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 어디서 살 것인가였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와 상의했죠. 엘리자베스는 말했어요. 당신이 행복한 곳에서 살면 된다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행복한 곳은 어디일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30년을 산 이곳이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었거든요.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남고 싶다고요. 엘리자베스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알았다고요. 그럼 나도 가겠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엘리자베스는 말했어요. 30년 동안 당신 혼자 한국에 있었잖아요. 이제 나도 가서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은퇴하고 워싱턴에 둘이만 있는 것도 심심할 것 같다고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엘리자베스가 서울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어요. 음식도 낯설고 언어도 안 통하니까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친절하다고요. 특히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존중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이제 왜 당신이 여기 30년을 있었는지 알겠다고요. 이 나라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떠날 수가 없었다고요. 우리는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조용한 동네였죠.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하고 낮에는 책을 읽거나 글을 썼습니다. 저녁에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평화로운 생활이었습니다. 박정호가 자주 놀러 왔어요. 엘리자베스와도 금방 친해졌죠. 박정호 부부와 우리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경주, 부산, 제주도, 전주. 한국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저도 30년을 살았지만 처음 가보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아들 데니얼은 한국 출장이 잦아졌어요. 올 때마다 우리 집에 들렀죠. 엘리자베스는 손자를 빨리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데니얼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천천히 하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면 알아서 하겠지요.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충만했습니다. 바쁘게 일하던 때와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함께였어요. 강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기자로 서울에 처음 왔을 때요. 그때는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한국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엘리자베스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을요.
3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요. 엘리자베스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운이 좋았다고요. 이렇게 특별한 나라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한국의 가장 역동적인 시기를 지켜봤거든요. IMF 위기와 극복, K-팝의 세계 정복, 코로나 방역 성공, 그리고 수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을요.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기록한 건 기자로서 큰 행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요. 새로운 도전이 있을 거고 새로운 위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해낼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요. 이 민족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빨리빨리의 실행력, 위기 앞에서의 단결력, 강대국 앞에서의 당당함, 약소국에 대한 배려. 어떤 교과서로도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조합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그걸 연구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평생 연구해도 답을 못 찾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인 거겠죠. 알 수 없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에 빠졌고 30년을 살았으며 앞으로도 여기서 살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로버트 브래들리. 한국전쟁 참전용사. 제가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분이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도 저처럼 한국에 빠졌던 거라고요. 전쟁터에서 본 한국의 무언가가 아버지의 마음에 박혔던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한 거죠. 3대에 걸친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총을 들고 한국을 지켰고, 저는 펜을 들고 한국을 기록했으며, 아들은 노트북을 들고 한국과 협력하고 있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손자가 태어나면 한국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 할아버지가 사랑한 나라, 아버지가 함께 일한 나라. 그리고 너도 언젠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될 거라고요. 한강의 물은 계속 흐릅니다. 한국의 이야기도 계속될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의 작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제임스 브래들리 CNN 전 아시아 총괄 특파원,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요.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이상하지만 가장 대단한 나라. 이 나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요.